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옆에는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나오셨죠. 예. 김우창 교수님이신데요. 예.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창 교수님은 예,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예,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하셨고요. 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금융공학과 박사를 하셨습니다. 예. 하버드, 프린스턴. 이번에 프린스턴이 그 어딘가요? 어디에서 1등 했던 것 같은데? 보통 US 뉴스에서는 예. 프린스턴이 항상 1등이 나옵니다. 예. 올해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네, 네. 제 기억에 US 뉴스에서 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서 올해 1등을 해서 프린스턴이 3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1등 올해 1등 그래서 프린스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뭐 프린스턴에서 금융공학과 박사를 하시고요. 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위원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위원회를 5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재정 재계산이라고 하는데요. 6년 전에 했던 4차 재정 축의 작년에 또 5차 재정 축의 위원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국회 그 연금 특위 와. 거기에 이제 민간 자문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쯤 해서 국회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기간보다 한 기간이 지난 10년만 놓고 훨씬 길더라고요. 저도 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그러네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년 정도 지금 국민연금. 근데 사실 재정추계라고 하니까 금융공학과 국민연금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진짜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가 국민연금위원회에 다행히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런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이제 초대되는 전문가가 저 같은 백그라운드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개혁 논의의 주체는 정치인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이념적,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음.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뭐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푸는 문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 알파고 푸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도 있고 기간도 많고 그러니까 막 뭐 인공지능도 요새는 많이 쓰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프린스턴 시절에 스승님께서는 2006년에 미국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 프로텍션 액트 오브 2006라 그러는데 예. 이제 하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예. 이제 하원을 이제 지원해주는, 또 이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동료 학자, 프랑스 학자인데요. 이 친구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하기 전에 와. 안을 좀 내봐라.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재정 안정의 방점을 찍었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예. 그게 그냥 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안을 냈다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네.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데, 예,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념적 지향점에 강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위원회 거의 10년 거의 매년 뭘 했는데, 그 소위 이과 출신은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문과 출신이세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믿습니다. 그 금융공학으로 국민연금의 자문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정부의 지금 연금 개혁안을 9월 4일 날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총평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먼저 두 가지식으로 두 가지 핵심 총평은 첫 번째,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에 진심이시다. 진심이시다. 네. 예. 두 번째, 그러나 세부 내용은 대단히 논쟁적이다. 논쟁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요. 진심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네,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이제 약간 그 현재 정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조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부터 좀 먼저 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법 4조에 보면 국가는 5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 재정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그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야 된다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에. 네네. 근데 5차 재정추계가 작년 9월, 10월에 이때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서를 냈어요. 그건 국무회의에도 통과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야 되는데 예. 대안이 아닌 과제만을 냈다. 맞다. 기억납니다. 약간 예. 맹탕이다.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럼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개혁안은 그러니까 약간 제도나 법적으로 보면 딱히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나온 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건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의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정부의 안은 이거다라고 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진심이다라고 느껴졌던 게 작년에 엄청 욕을 먹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공이 국회에 넘어갔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국회의 그 연금 특위에서 그랬죠. 막 KBS에서 뭐 이렇게 이승현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수기 민주주의를 했죠. 그런 것도 하고, 예. 근데 결국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리가 났죠. 거의 될 뻔했는데 그때. 예,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예, 해주십시오. 그건 그래서 얘기를 좀만 이어서 하자면.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은 연금 개혁의 불씨가 꺼졌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슬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누가 엄청 뭐라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약간 치고받는 분위기에서 약간 과거의 연금 개혁이 실패했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안을 내셨다는 거는 그거는 그 강론에서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연금 개혁의 논의가 새롭게 자기 열린 거죠. 그 타이밍상 이제 선거 일정이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그럭저럭 어떤 논의의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뭐 약간 논쟁적인 안이라도 낸 것이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네. 이제 두 번째 얘기 이제 논쟁적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어떤 얘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데요. 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강론은 좀 이따 얘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논의가 됐던 거를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약간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3%를 주장을 하셨어요. 21대 국회 여당이면 문재인 정부입니까? 아니죠.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났고 22대 국회가 이제 7월에 시작을 6월에 시작했죠. 6월에 시작한 건데 그 내는 거는 13% 받는 거는 43%.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45를 처음으로 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44를 그랬죠. 카운터 오퍼를 하셨어요. 예, 기억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나가리. 네, 나가리가 났고 심지어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께서 5월 26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말 임기를 3일인가 놔두시고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소득 대체율 1% 차이가 무슨 그렇지.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어.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니 예. 요건 꼭 좀 해라. 라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가까이 갔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그렇죠. 민주당은 보험료율 똑같이 13%, 소득 대체율 44%. 44%. 예. 이재명 대표가 카운터 오퍼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아요. 맨 예. 마지막에 나온 얘기. 예. 정부의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계속 낮아졌네. 예,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예. 이 소득 대체율 44%면 재정 안정이 완전히 망하고 44%는 42%라고 해서 예. 재정 안정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예. 소득 대체율 44%면 소득 보장이 되는데 42%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사실 10,000원, 20,000원 차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만 보면 현재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부든 그 모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요. 오케이. 예. 네, 이제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은 논쟁적인 의제 두 개를 던졌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 장치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가 세대 간 어떤 그 차등 보험료 인상.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동 안전 장치라는 거는 제가 뭐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개입하지 마. 네. 예, 그냥 자동으로 프리스턴 박사가 아니요,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대로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원래 2.5% 나오기로 됐는데 2.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거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급여랄지 이런 게 자동으로 바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예. 그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예. 정확한 정부의 명칭은 예.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예. 자동 안정 장치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자동 안정 장치의 구체적인 뭐 공식이라든가 예. 뭐 정확한 시나리오라든가 요거를 문서로 내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또 정부도 자동 안정 장치를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근데 요렇게 하면은 예. 기금 고갈 시점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라서 그렇죠. 앞으로 변화가 될 여지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은 요거예요. 제가 한 20년 좀 전에 예. 그 컵라면 하나가 한 5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랬지. 컵라면 예, 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육개장 사발면 예, 이런 예, 거. 육개장 사발면. 지금 한 1,000원 하잖아요. 별로 안 올랐네, 그건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도 2배. 그래도 2배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년쯤 지나면 얘가 한 2,000원쯤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지금 1,000원 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살 수 있는데 계속 1,000원만 받으면 20년이 지났을 때 컵라면 하나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뿐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제 제도다 보니까 국민연금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강조했던 게 물가 상승률대로 연금급여를 올려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5세 은퇴해서 받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력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게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고 그렇죠. 이게 정부 선고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주는 거를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깎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예.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경우. 인구가 주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숫자로 해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해에 3%였는데 예. 그의 수명이 한 1% 정도가 늘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젊은 세대 보험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세대가 진입을 요만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또 1%가 줄었다라고 하면 3에서 1을 빼가지고 1%만 올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자동 삭감 장치네.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9월 6일인가 예. 일단 고 정부 발표 하루 이틀 뒤에 예. 그 민주당에서 복지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인가? 이제 거기에서 정확히 그 워딩을 쓰셨어요. 자동 삭감 장치라는. 진짜 자동 삭감 장치인데? 네,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취지 자체가 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라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아까 제가 논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도 논쟁적이죠. 예. 근데 그건 약간 기분의 문제고요. 그렇죠. 정말 좀 많이 논쟁적일 부분이 자동 안정 장치라고 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약간 갖고 있는 함의가 있는데 그 이제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그 누구도 이제까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까지 거둔 보험료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한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료를 걷는 거에 대해서 뭐 덜 주겠다라거나 예. 혹은 보험료를 더 걷자 그랬지 이미 정부는 2024년 8월 보험료까지는 걷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공식에 나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공무원이나 군인들한테 네. 특히 공무원 연금을 깎을 때도 네.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 20년 차 된 사람들 30년 차 된 사람들이 과거에 약속해줬던 그 액수는 당신들은 줄게. 다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 내년부터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법을 적용할 거야.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공무원 연금도 개혁을 할 때. 거기에 사실은 예. 그 공무원 연금도요. 예. 자동 안정화 장치 비스무리한 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작동을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 연금도 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 예. 또 법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개혁을 하면서 기수급자들의 연금 급여를 동결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글쎄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한 예. 10% 정도의 총 물가 상승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실질적으로 기수급자도 10%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예. 국민연금은 이제 약간 어쨌든 이제까지 국가가 약속한 것이고 그렇죠. 이게 약간 강제 제도를 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영업자분들이 못 내면 막 통장 압류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안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냈고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한 그런 금액이 있는데 자동 안정 장치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명백히 한 거죠. 고백을 해버린 거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진심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진심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 같은 중장년층,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보편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됐다고 치면 그 역사로 보면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가장 많이 보험료를 많이 낸 그런 직장인으로 29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보험료를 많이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많이 냈어. 근데 저는 앞으로도 푹푹푹 더 내야 되고 네. 50대 중반으로서 네. 너는 푹푹푹 더 내. 3%씩 4%씩 더 내라. 그리고 65세까지 내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65세부터 저는 받기로 돼 있거든요. 네. 70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동 안전 장치로 조금 깎일 수도 있어.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 같은 낀 세대는 아마 45세부터 한 50, 한 7, 8세까지 다 이런 기분일 텐데 우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냈어.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그 시점부터. 근데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그 시점부터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 청년 세대 힘든 거 아는데 그러면 저 친구들은 근데 조금씩 이제 내래 조금씩 올린대라고 하면 야 이거는 부모 부양하고 자식 부양하는 우리 낀 세대를 연금에도 적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지? 계층 간에 만약에 뭘 한다면 그래 그거는 나는 리버럴로서 좀 그거는 충분히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럼 더 내라 그러면 더 낼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은. 네네. 근데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 세대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또 감정적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의 법을 보면 사적연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네.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차별을 둬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죠. 근데 연금은 그러니까 DB 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어카운트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처럼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하는 네. 거기에서는 연령이나 뭐 세대나 성별이나 이걸로 차별을 하면 불법이에요. 사적 연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연금이 이런 국민연금처럼 이제 DB 연금 모든 사람이 한 단일 제도, 단일 기금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나다 보면 뭐가 안 맞는 게 정상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시점 이후에 요 이 땅에서 요 시점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노르웨이인가에서 한시적으로 5년 정도 개혁의 어떤 과도기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특히 그 확정급여형 연금 예. 제도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득 재분배 기능도 그게 이제 사회에선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데 불만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세대 간에 뭐가 차이를 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이제 되게 이거는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거든요. 위험한 얘기네요.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예.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지속 유지가 안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네. 그냥 우리는 이 제도에 다 같이 굴러가는 거가 아닌 쟤는 뭘 했고 쟤는 뭘 했는데 난 이걸 했네.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죠. 제가 이 계층별로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리버럴로서 네네.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어디 연금 정책위 시민행동인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네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계층이 덜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진짜 많이 덜 받는 사람들이 저처럼 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더 덜 받고 맞아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하위층들은 그나마 한 87%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 계층적으로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라고 하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찬성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세대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요. 예.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은 예. 평균 소득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득 대출 40% 기준으로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거 덜 받아라. 그러니까 아마 최 기자님께서는 KBS 기자셨으니까 예. 아마 상한 치셨을 거예요. 예, 상 쳤죠. 그러면 계속. 최 기자님의 예. 소득 대체율은 물론 이제 쭉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60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렇죠. 내려갔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30%밖에 못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예. 그러면 원래 40을 줘야 되는데 30만 줬으니까 10이 그렇죠. 남는 거는 저소득층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예.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조금 놓고 보면 현재 경제활동 인구만 놓고 볼게요. 예.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40살을 기준으로 40대 이상은 조금 이득 본 세대, 40세 미만은 조금 손해 보는 세대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예. 막연한 표현이긴 한데 세대 간의 불연속점이 지금 40세 전후인 것 같아요. 80년생 초중반 정도. 예. 그 앞에 태어난 세대는 그래도 뭐 꿀빨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았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기금고갈 되기 전에 죽을 테니까 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고 예. 그 이후 세대는 뭔가 예.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기금고갈 되니까 우리 못 받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본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근데 그러면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받았던 세대가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세대가 천천히 올리고 요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확장을 해보면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중장년층이 이제까지 사실 불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네. 부모님 봉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큰형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저 사람들은 왜 많이 받았지? 기초연금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그것보다 더 이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40세를 전후로 생기는 불연속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경제활동 인구 사이에서의 갈등은 좀 해소된다고 치지만 지금 10살 애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2015년생인데 그 정부 안에서 지금 이제 보험료도 올리고 기금용 수익률도 개선을 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급여도 좀 줄이고 이래서 그래도 기금 고갈은 여전히 발생하거든요. 2080년대. 그러니까 지금 10살인 애는 어쨌든 또 기금 고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0살인 애가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15년, 한 20년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제 20살, 30살이 되면 그 앞 세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네. 40세를 기점으로 생겼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게 현재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과 그 바로 전 세대, 중장년층 세대, 그러니까 최 기자님 세대겠죠. 거기에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현재 한 20세까지는 그럭저럭 받는 구조니까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의 미래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현재 20대, 30대에게 호응이 있는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그럼 앞으로 지금 10대 애들은 어떨 거냐? 걔네들 들어오면 걔네들은 완전히 높은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약간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확실히 내는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기금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정부에서 얘기한 42%의 소득 대체율 기준, 근데 그 자동 안정화 장치를 안에서 연금 삭감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기존에 쌓인 미적립 부채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KBI에서 제안한 구연금, 신연금 제도로 쪼개서 신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똔똔이 되는 보험료율이 얼마일까요? 연금을 아예 쪼개자, 기금을 쪼개버리자. 만약에 쪼갠다면 9세대 이렇게 불가능한 신세대. 얘기지만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그 이런 숫자를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40%일 때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오늘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고 오늘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금용 수익률은 정부에서 이제 5.5로 하기로 했고요. 그거 당연히 달성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0년간 되게 보수적인 투자를 했는데 기금용 수익률이 5.88%였거든요. 거의 6%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브레이크 이븐 보험료율은 12%예요. 12%예요? 예. 아까 올리는 게 13%였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그 정부안은 42% 소득 대출이잖아요. 그럼 12.5%가 브레이크 이븐입니다. 괜찮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44%의 소득 대체율이면 13%가 브레이크 이븐이에요. 자,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고 네. 확실히 지금까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제도로 설계가 되었으니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미적립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간담회 기자회견 요걸 하시면서 밝혔어요. 1,700조 원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해 가지고 받기로 한 퇴직금이구나. 그렇죠. 예. 네. 비유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예. 1,100조 원이 기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딱 연금을 끊고 예. 기금을 굴려서 빚잔치를 해서 약속된 거 앞으로 줄게. 이렇게 하면 기금이 1,100조가 아닌 2,8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예. 어쨌든 보험료율이 12%, 13%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예. 현재 소득 대체율에 똔똔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20대가 천천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12.5%로 갈 때까지는 덜 내고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담은 어디로 갑니까? 그 부담은 지금 미성년한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10살짜리 뭐 5살짜리.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정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니고 그러네. 다른 나라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출산율이 있었던 국가가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그렇지. 0.71.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계 최초의 상황을 당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 것만 보고서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최소한 이 세대 간 어떤 차등 보험료율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40세를 전후로 형성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이제 현재 노인 세대와 중장년층 세대의 갈등, 그리고 현재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10년, 20년 뒤에 필연적으로 지금 미성년과 현재 20, 30대 간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층으로 좀 계층별로 더 내게 하거나 그런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층을 좀 더 내고 중간을 유지시키고 뭐 이런 방법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너무 강하다. 국민연금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잖아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고 소득자 지금 한 600만 원 정도가 상한인데요. 그렇죠. 최고 소득자 분들은 수익비가 그러니까 내는 돈 그대로 받아가는 것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지겠죠. 30%가 아니고 20%까지 떨어질 수 낸 것보다 소득 대체율이 덜 받아가게 되는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 강요가 된다면 제도가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저소득층이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든 아니면 노년 세대든 저소득층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를 구해야 된다면 그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구해야 됩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네네네. 라는 책 여기 책에서 올려주시기로 했는데. 책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CG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그 책에서 3.115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1이 GDP의 1%를 재정으로 연금에 투입해라. 네네.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게 좋다. 네, 빨리 하면 좋다라는 의미죠.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억 숫자를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득 대체율 40% 기준
똔똔이 되는 보험료율은 12%다. 12%다. 예. 우리가 지금 9% 내고 있고 9% 내고 있어요. 9%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12%를 내고 소득 대체율 40%를 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습니다만 대강 내는 돈 대강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 고갈될 일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근데 최초의 제도, 이런 제도라는 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후하게 해줬죠. 너무 관대하게 줬어. 예, 그리고 이제 개혁이 일어났는데 완벽하지 않았고 예. 근데 그게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1,7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 거죠. 1,100조 예. 밖에 없는 거예요. 2,800조가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거둔 보험료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12%보다 많이 올리는 경우에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앞 세대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정부든 가입자든 많이 받아갔으니까. 앞 세대가 많이 받아가서 생긴 그 미적립 부채를 예. 다음 세대 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 뭐 12%보다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9에서 12%까지는 올라가는 게 당위라고 봐요. 아, 어쩔 수 없다. 예.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 자체가 이런 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고 그럼 못 받는다. 예. 그런데 12%보다 적게 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그 빚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당위적으로 봤을 때 12%까지 올리는 거는 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12%보다 좀 많이 올린다고 생각했고 15%또 혹자가 얘기하시는 뭐 20.8% 이런 얘기는 예. 그냥 앞 세대가 낸 빚을 다음 세대 연금 가입자가 내야 된다고 강요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부채까지 다 탕감해라. 예,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너무 심한데, 그것도. 예. 자, 그러면 이 1,700조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금 제도가 잘 설계됐으면 좋았겠으나 어쨌든 지난 일이에요. 뭐 우리가 뭐 욕해도 되고 책임자가 이놈이다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공학자니까 그렇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주어진 상황이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요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이 1,700조를 한 큐에 뭐 정부가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GDP가 불가능하겠죠. 2,000조인데. 네, 예. 그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 2.0이라고 이제 국회에서 비공개 발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이미 그때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000조더라고요. 그래서 덮었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답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1,700조라고 하는 이 부채를 한꺼번에 이제 갚는 건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또 앞에 많이 받아가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조금 후하게 받아가신 노인분들한테 뱉어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죠. 예. 예. 막 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노후 빈곤율 대단히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가 똑같은 만큼 보험료하고 재정 투입을 한다라는 이걸 상정을 하고 두 번째 보험료는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12%보다 더 올라가는 건 이상하다. 자, 그럼 그게 딱 GDP 1%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된 예. 숫자군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기금은 GDP 120% 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한 600조, 2,700조쯤 돼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 기금이 1,100조인데 1,700조가 모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GDP 120%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기금이 예. GDP의 120% 정도가 있으면 소득 대체율 40%인 연금 기금이 균형 상태로 가는 거고 그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그 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세대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갈등도 없고. 네, 똑같은 연금 급여를 받아가고 모든 정부는 똑같이 GDP 1%만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는. 네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재정은 국민 세금이고 그렇지.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재정 투입하는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평균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차라리 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현실의 실현 가능성을 보면
이번에 연금 개혁 논의가 되게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보험료 12% 13%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여당 야당 정부가 합의가 됐어요.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네, 예.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2, 43, 44에서 거의 만났어요. 그러네요. 네. 몇만 원 차이 안 나. 네. 근데 왜 거기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거 이상 보험료를 거두면 어. 이제 이런 숫자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추가되는 보험료는 기존 세대의 미적립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런 기재가 된다는 걸 아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13%의 소득 대체율 42에서 44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그 이상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상정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재정 투입을 안 할 수 있는 시점이 1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예.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빚이 크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황이 엄청 막 망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전 세계 연금 상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연금 생긴 지가 1988년이고 사실 전 국민한테 확대된 건 99년입니다. 아. 그러면 25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이에 큰 개혁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연금이 기금이 거의 막 망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우리는 건강 검진을 갔는데 예를 들면 뭐 당뇨 수치가 뭐 간당간당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당뇨 걸리고 합병증 와가지고 발을 잘린 상태에서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대사증후군 정도의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거죠. 아직은.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의 보험료가 막 20% 내고 우리보다 덜 받아간다. 왜 그랬냐? 앞 세대가 그러니까 연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냥 앞 세대가 많이 받아가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앞 세대가 빨리 깨닫고 조금이라도 미리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국가들은 조금 같은 돈 내면 많이 받아가는 거고 예. 그냥 끝까지 뒀다가 큰일 났네라고 해버리면 특히나 요즘처럼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후자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도 최초에 기금이 0은 아니었겠죠. 예. 근데 기금이 실질적으로 0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대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했으면 답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 세대를 내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보험료하고 재정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기금이 있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 어르신들은 또 빨리 돌아가셨어. 맞아요. 예,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았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서 합의를 빨리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합의안 그거는 3.115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해서 나왔던 그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좀 솔루션을 네네. 요 정도가 제일 좋겠다. 네. 제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언을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게 소득 대체율 42%에 보험료 13%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금용 수익률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손실을 더 자주 보고 크게 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막 다 잃고 이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0이거든요. 아, 0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한 위험자산 2에 안전자산 1 정도가 예. 이제 중기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갈 길이고 그러면 기금용 수익률이 한 5.5 정도로 수렴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지난 3, 40년 동안 훨씬 더 낮은 위험자산을 들고 있었는데 5.88이었는데 그렇죠. 5.5를 못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위험자산 조금 늘려서 위험자산 한 3, 그다음에 안전자산 1 정도를 하면 6에서 6 조금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실을 보는 10% 이상 손실을 보는 해가 이제는 종종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불편하죠. 코로나 때랄지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지 뭐. 예,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감내를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 인상폭하고 정부가 태워야 되는 돈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1년에 어떤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발 맞습니다. 예. 장기 수익률로 연금은 보는 거니까 예. 그거 다 평가 수익이니까 그거 맞아요. 뭐 한다고 뭐 팍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거든 연기금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막 호들갑 떨어서 뭐 이번에 뭐 플러스 10%나 났어요 축제 벌일 일도 아니고 네네. 마이너스 10%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제일 멍청해요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이게 약간 엮길로 잠깐만 세자면 예. 1분만 세자면 그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기금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턴 대학이 한 50조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하버드가 그게 한 1.5회쯤 되고 예일이 그 사이에쯤에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예일 대학의 기금 운용 최고 이제 책임자가 이제 데이비드 스웬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예일 대학의 기금 운용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정책을 완전히 바꿨는데, 그게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사모펀드, 예. 그 유동성이 없는 사모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로직이 뭐냐면, 자, 예일 대학에서 혹시나 기금이 날아간다고 치자. 예. 동문들이 메꿔줄 거다. 예일 대학은 망하지 않나. 첫 번째. 두 번째, 예일 대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런 거를 접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져야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어차피 이 기금을 한꺼번에 다 쓸 거 아니고 1년에 많이 써봐야 기금의 5%밖에 안 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데이비드 스웬슨은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철학을 그 유동성이 없는 데에 투자하는 걸로 정하고, 왜냐하면 주인인 예일의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 동문들이 그거를 인정해 줄 거니까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뭐 30년 정도 연평균 20%씩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그때 이제 제가 박사 받고 잔마켓에 나왔을 때인데요. 예. 금융공학으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예일 대학의 인다우먼트가 평가 손실이 60%가 났어요. 한 해. 60%. 그런데 물론 그 고통이 다음에는. 있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다 메이크업 했습니다. 그렇겠죠.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죠. 원금 날릴 수가 있어요. 내 돈이고. 네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 범위 안에서 하면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연금으로 와서 그 정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막 높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시는데 캐나다는 레버리지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가 위험 자산이에요. 빌려서도 막 해요? 네네네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채권 포지션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위험 자산 포지션이 90%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우리는 그때 1%도 안 깨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같을 때 뭐 10% 20% 깨질 각오를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수익률이 2%까지 못 올리고요. 뭐 1.1%, 1.5%는 쉽게 올라요. 근데 그것도 뭐 조 단위로 오를 거 아닙니까? 액수로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0조의 1%는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10조네. 10조네.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다만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적 연기금의 위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예. 제가 보는 상황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위험자산 3, 안전자산 1 정도고 그 정도면은 기금용 수익률이 한 6%, 뭐 6%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1% 정도의 GDP를 투자를 하자. 예. 그리고 1.5% 정도의 수익률을 좀 높이자.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예. 1% 기금용 수익률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 거기 0.5%더 가능하다. 1.5%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만 예. 그 추가 위험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게 당연히 위험을 치니까 불편하지만 예. 그 반대 급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래서 312로 네네네. 처음에 3은
9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9에서 처음에서? 11로 올라가니까 9에서 11로 보험료를 3이죠. 3% 올리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나 음. 민주당 안보다 1% 낮은 거고요. 그러네. 예, 예. 물론 그걸 소득 대체는 40 기준입니다만. 대신 뭐 수익률을 높이면 충분히 이제 네.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네. 이제 아까 그 이게 결국은 이제 논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재정 투입 GDP 1% 사실 정부가 하는 거나 보험료 올리는 거나 돈은 똑같아요. 그리고 정부 재정도 세금이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빼나 저 주머니에서 빼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러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만 네. 이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재정 투입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론도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단적인 예가 이번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보험료 13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 수익률도 올리고 심지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그 사실상 삭감하고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그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가 과거에 나온 게 있는데 네. 대강 20% 정도 삭감되는 걸로 나와요. 생애 총 연금 급여에. 근데 여전히 연금 기금이 2080년대에 고갈이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2080년 이후 세대의 정부는 또 재정을 엄청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 재정이 GDP의 6, 7%될 겁니다. 보험료를 걷고 모자란 부분이요. GDP의 6, 7%가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 연금 급여의 총액은 장기적으로 보면 GDP 9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걷는 게 3, 4%밖에 안 돼요. GDP에. 예. 그러면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 6%, 7%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현재 가치로 한 130조, 140조쯤 되는 돈인데 예. 삼성전자 시총의 3분의 1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금 고갈 이후의 정부는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영원히.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세금 더 안 오르면 좋겠어요. 세금 그렇죠.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 정부가 예. GDP 1%만 2030년부터 해주면 기금이 영속이 돼요. 연금 깎지 않아도 돼요. 기금이 영속이 돼요? 네. 그게 숫자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12%만 올리고 네, 9에서 11로 올리고 11로 올리고 13도 아니야. 네. 그리고 1%만 GDP 투입해. 네. 2030년부터야. 네. 그리고 수익률을 1.5%만 올려. 그래서 6% 정도 현재 정부안보다 0.5 정도 올리는 건데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용사 뭐 펀드 이런 거 쪽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거 6% 못하면 막 바보 취급당하죠. 약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워런 네. 버핏이 아니라도 돼. 네, 그거는 예. 그건 해야죠. S&P가 10년,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S&P 인덱스에만 투자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10% 났어. 예. 6% 못할까?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6%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제가 거기 민간자문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보강을 하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금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2명을 기금 전문가를 불렀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기금 운용 전문가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둘이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기금 운용 수익률의 장기적인 타겟은 6%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데이터로 다른 분석을 했는데 6%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가름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기금 예. 쪽이 쪽이 가장 확실하고 다만 국민들이 추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내를 해주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재정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다시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그러니까 재정 투입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예. 연금을 20%나 깎아도 자동 안정화 장치로 불과 2080년, 그러니까 지금 10살애가 뭐 70살이 되면 기금 고갈 발생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 세대에는
매년 삼성전자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의 재원을 그때 정부가 매년 국민연금에만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된 걸 줄 수가 있어요. 한 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거야말로 미래로 떠넘기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 정부가 1%를 해주면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리 조금씩 갚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정부가 1%씩 내주기 시작하면 미래 세대도 대대손손 정부가 1%씩만 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제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저자들의 공동 생각이기도 예. 하고 꽤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인데요. 재정 투입은 이제 이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재정 투입의 시점일 뿐이에요. 예. 빨리 해서 우리 세대부터 하되 조금씩 내느냐, 그렇지. 그냥 약간 모른 척하고 뒷세대에게 좀 큰 덤탱이를 씌우느냐. 어차피 우린 그때 죽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는 않을 아이, 것 같아요. 그러진 않지. 네,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지.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받아들이실 거라고 봐요. 그럼요. 가입자들 사이에 세대 간 형평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의문은 그거예요. 이번 세대 정부는 다른 세대 정부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요? 지켜야죠. 그 말 그대로 따르자면. 네. 가입자들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셈이죠. 이 제도는 사실 국민들이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것을 조금은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 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세대 간 형평성은 중요하고 가입자들끼리 세대 간 형평성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안 하면 먼 미래의 정부는 감당 불가능하죠. 어떻게 1년에 삼성전자 시총 3분의 1씩을 국민연금에만 태웁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예. 우리 세대부터 하면 GDP 1%면 되거든요. 큰 돈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기초연금이 올해 24조 나가거든요. 24조나 나가요? 네, 근데 기초연금을 현재 33만 원인데 40만 원 인상할 거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계산을 하면 GDP 1.3% 2.4%가 될 텐데 노인 수는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그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GDP의 한 4.5% 예. 이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체적 숫자로 보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세대 간 형평성은 좀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을 때는 30대였어 가지고 목소리를 되게 자신 있게 낼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 40대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나는 피해본 세대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50대에 가까워지면서 목소리 힘이 빠져요. 예. 왜냐면 다음 세대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주체인 정부에게도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막말로 나라님들이 게으름 피우셔가지고 미적립 부채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한테는 야, 니 좀 더 받아갔으니까 너 더 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님이 솔선수범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GDP 1%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뭐 다음 세대 정부가 하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 글쎄요, 그게 맞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부 안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험료 차등 인상 얘기를 안 꺼내셨으면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실은 재정 안정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거면 20대도 빨리 올려야 재정 안정이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렇겠습니다. 근데 20대한테 천천히 올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감정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 가치는 세대 간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세계 연금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쓰시는데 뭐 어쨌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차등된 보험료 인상이라는 대단히 강한 이제 정책을 던질 때는 정부도 다음 세대 정부에게 어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정 투입 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저 재정 투입 정말 싫어요. 세금 더 안 내고 싶거든요. 예. 근데 내야죠. 예. 우리부터 내야죠. 그렇죠. 예.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솔루션을 제시해야지 뭔가 거기 안에 사심이나 흑심이나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문제만 나올 때마다 꼭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야, 그냥 좀 다 돌려줘라. 그냥 줘버려라. 그냥 자기 냈던 거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없애버려. 내 다 그냥 사적연금으로 할게. 그게 공평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댓글 보면 꽤 있어요. 네. 특히 청년 세대가 많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이제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중장년층은 난 많이 냈는데 그럼 많이 돌려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낸 만큼 돌려받으면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형해화되고 없어지는 건데 네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상위 계층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이제 저 벌지 않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연금 제도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 그냥 돌려줘라. 돌려줘.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냥 하라 그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사적 연금으로 그냥 다 퉁치자. 개인연금으로. 연금이 필요합니까?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뭐 적지는 않아요. 예. 네, 적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401k, 그러니까 예. 사적연금 중심인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나라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것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 연금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막 사적 연금 401k 뭐 DC 위주로 가려고 했던 게 원래 정책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국민연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정말 최소한으로 지금 기초연금처럼 한 3, 40만 원 정도로 하고 퇴직연금 위주로 하고 네가 알아서 굴려라고 했으면 사실 그 얘기가 맞죠. 예. 근데 그 이미 일어난 일과 그렇죠. 어떤 예. 제도의 연속성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부모님의 삶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것들이 섭섭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고마운 것도 많지 사실. 그럼요. 예. 네. 짠하죠. 고마운 것도- 지금 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눈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짠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현재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아까 연금 기금이 1,100조가 있다 그랬는데 1,700조가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딱 끊는다면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2,800조 분의 1,100조만큼씩으로 연금을 비례해서 줄여 받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강 그게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예. 아마 이제 최 기자님은 뭐 맥스로 내셨으니까 제 느낌상 계산상 한 그래도 국민연금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빚잔치를 하면 연금 이제 8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 예, 예. 왜냐하면 뭐 2,800조가 있었는데 1,100조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원금까지는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원금은 약간 이자율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이제 진지하게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구나.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이 뭐 금융인공지능 뭐 이런 걸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한 번씩 얘기들이 졸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들 열받아 하죠. 기분 나쁘죠. 예. 얘네들은 사실 연금 한 번도 안 냈어요. 대학생들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면 예. 이제 필요성 정도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그 불만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처럼 401k, 그러니까 퇴직연금 기반으로 내가 내 어떤 노후를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만약에 우리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었을 때 예. 그때 연금을 낼 기회가 없었던 그때 이제 뭐 중장년층 60세 이런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뭘 얼마라도 줬으면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도 봐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안 낸 앞세대에게도 우리는 연금 급여를 줬다. 그러니까 기금 고갈은 당연한 거고 너네도 우리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성립하죠. 그러네. 근데 그때 연금 보험료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그냥 버렸어요. 그랬구나.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빈곤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1988년 이후에 기금이 쭉 올라갔다가 그게 2055년이든 2088년이든 예.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어쨌든 그 사이에 있었던 세대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거예요. 음. 그리고 부모님을 안 모셨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뒷세대가 불만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남은 거 다 한 거예요. 덜 받는 것조차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0%나 깎아도 기금 고갈이 됩니다. 근데 빨리 돈을 분담을 하면 가입자, 정부, 기금. 그럼 연금 깎지 않고 기금이 영원히 유지되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또 큰 몹쓸병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때 그 세대가 그 변동성에 맞춰가지고 약간씩 고쳐가면 돼요. 그렇죠. 현재 우리 세대는 앞으로 70년간의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추계 하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라든가 뭐 기금운용 수익률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투입 같은 거를 정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생기면 조금씩 바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면 다음 세대도 그걸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기술이 다 고갈돼 버리면 인구 구조가 개선되면 좋겠지만 한동안은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안은 어떤 의미로는 저는 그래서 그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저렇게 되면 제 가슴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죄책감이 좀 없어질 것도 같아요. 근데 예. 뭐 이왕에 하시는 거 왜 가입자만 그러냐. 정부도 20조 정말 큰 돈인데요. 또 못할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초연금, 그러니까 정부의 개혁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되게 큰 꼭지로 들어갔는데 그게 한 지금 24조니까요. 한 6조, 7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도 바로 탁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고령화를 지나서 초고령화가 확정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최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세대가 은퇴한 다음에 연금 잘 받으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덜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애들은 우리를 모셔야 된다는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금 받으면서 이제 또 소비를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다 자기 앞길 그러니까 앞가림을 해버리면 사실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뭐 그런 댓글들을 보면 내가 애를 낳았자 노인들 연금 내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는데 실제로 메시지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출산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그 얘기 들으면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연금 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는 현 시점에 그거를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의 역사가 되게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1988년 기준으로 보면 한 35년밖에 안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99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험료 3%에 70% 받으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때는 강제가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으로 따지면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개월 2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보다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인구 구조가 너무나 급속도로 빨리 악화된다라는 것. 그렇죠. 좋은 상황은 뭐냐면 연금 개혁이 엄청 빨리 시작됐다라는 것. 야, 성격이 급하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막 되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고, 저도 처음엔 열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위원회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화나가지고 네.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객기로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형태라고 봐요. 그러네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2,500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 단일 기금, 단일 제도로 묶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예. 개혁 논의하면 시끄러운 게 당연하고요. 아 저놈 나쁜 놈,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 가지 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공감하고 있는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좀 떠넘기는 말자.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재정 투입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요.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제 그 옵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빨리 해서 GDP 1%로 세이프를 시키느냐,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게 매년 삼성전자 3분의 1씩을 뱉어내게 하느냐,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빨리 움직이면 돼요. 빨리 더 내고 빨리 재정 투입합시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연금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나중에 5천만 명이 살든 4천만 명이 살든 그렇게 평화롭고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 총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우창 교수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1저자, 2저자 분들이 나오셨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어떤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아니, 일저자 뭐 유원종 KBS 기자는 의미 없어. 네, 네 이제 제가 역시 프린스턴 박사가 최고다. 제가 이제 막내여가지고 예. 그래도 1저자, 2저자 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우창 교수님이셨고요. 1저자, 2저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크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이 책의 세 분 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금 이상하게 보도하더라. 특히 연금 개혁안 나온 다음에 또 세대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언론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연금은 없다고요?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 예,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의 공저자시죠. KBS 유원중 기자. 예,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쓰셨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냥 저는 숟가락 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숟가락 얹은 분이 아니더만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대 그동안에. 10년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행태, 그 다음에 놓친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정부가 슬쩍 꼼수, 집권여당이 꼼수 쓰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설명을 좀 듣기 바라는 마음으로 일요 특집판, 최경영 TV 일요 특집판 마련했습니다. 유원중 기자는 KBS 잘 다니고 계시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KBS 뭐 그래도 훌륭한 기자들이 많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해야 되니까요. 예. 그 가장 최근 보도는 세대 갈라치기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그냥 이거 4060, 5060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몰아서 투표해가지고 공론화 조서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또 갈취해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네? 뭐 이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예. 그 지금 시민 대표단 500명이 모여서요. 예. 그 모수 개혁에 대한 방안을 내놨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을 내놨거든요. 예, 잠깐만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은 모수개혁, 구조개혁 말하기 전에 500명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모여서 이 공론화 조사에 참여를 했던 겁니까? 그 연금특위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3월 중순에 시민 500명을 뽑아서 3월 중순에 뽑아서 예,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공부를 하고 4월 13일경인가 이제 그 방송도 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예. 자기 주장을 하고 예. 또 국민들은 또 그걸 듣고 질문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결론을 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는 그렇죠.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게 스탠포드였었던 것 같은데. 스탠포드 예. 교수가 예, 스탠포드 대학 예. 예, 수기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우리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의 모토하고도 걸맞습니다. 왜냐하면 평평하고 투명한 정보를 다 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네. 그거를 계속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성숙되더라. 그리고 좋은 제도가 나오고 대안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수기 민주주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했어.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예. 국민연금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대부분 마음에 상처를 좀 입어요. 예. 왜 입냐면 그렇지. 그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좀 좋은 제도로 만들어보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막 기사를 열심히 취재해서 딱 쓰면 예. 거의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이 예. 야, 이 망할 연금 빨리 저 연금제도 없애고 그렇죠. 내가 낸 돈 돌려줘. 예. 이런 댓글이 제일 먼저 달리고 또 거기에 또 찬성도 많이 붙고 해서 그렇죠. 이거 기사는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댓글이 매 거의 진짜 지금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야. 모든 국민연금 지금도 기사에 마찬가지. 그런 댓글이 붙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사 쓰고도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예. 어쨌든 이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닌 갑자기 수집된 국민의 그 연령이나 세대 뭐 이런 거를 조합해서 다 조합한 겁니다. 해서 그렇죠. 500명을 예. 뽑아서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좀 전향된 결론이 나올까? 라고 사실은 제가 조금 의심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근데 역시 이 대중들의 모아서 네.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한 결과가 다르구나.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좀 깔때기를 좀 더 보태자면 제가 여기 처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렇죠. 게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없다. 없다. 그 책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그건 저희가 베스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우연히도 예. 시민들의 그 낸 결론하고 저희 책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유사해? 예. 왜냐면 그때 무슨 말 했었죠? 33 312로 근데 좀 312. 이따가 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의 핵심은 예. 연금 개혁을 보험료하고 네. 소득 대체율만 갖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동안 빠져있던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게 들어와야 정부의 재정 비로소 지원. 예. 안정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번에도 그런 결론이 났어요. 다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모수 개혁, 보험료 몇 %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몇 %로 받을까, 요거에 대한 결론이 하나 있었고 예. 구조 개혁 안에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경영 기자가 말씀하시는 예.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나 뭐 예. 경제지나 이런 데에서 이거 완전히 계약을 개선하라고 그랬더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모수 개혁안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시민대표단은 이미 이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했다. 다만 그게 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보도가 안 되고 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예.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들도 네. 예. 그럼 일단 모수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정부, 국가의 역할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이 모수개혁이라는 거는 모수 전체 숫자? 예, 숫자를 조정을 해서 예. 이제 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예. 이제 보험료를 몇 %로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을 몇 %로 할 것이냐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9%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40년을 납입했을 때 40% 소득 대체율인데 40년을 다 내야.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해도 지금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되니 그렇죠. 이걸 개혁해봐라라고 주문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그럼 뭐 좀 더 내고 덜 받아야 예. 재정이 그나마 안정되겠구나. 그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예. 이 소득 보장론 쪽에서는 보험료를 13%로 그렇죠. 지금보다 4% 더 올리겠다. 예. 그 대신에 소득 대체율을 40%가 아니라 50%. 50%를 받게 해달라라는 예. 안을 냈고. 그게 50%가 조금 넘었죠. 전체 그 설문조사에서. 예, 그렇죠. 56%. 56%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안정론 쪽에서 얘기한 거는 예. 보험료는 12%로 예. 지금보다 3%를 더 올리되 조금만 올리고 예. 예. 소득 대체율은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하자 40%로 그 40%.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후자가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왜냐면 뭐 재정이 기금이 고갈되고 그렇지. 그러면 미래 세대가 막 보험료에다가 세금 폭탄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어. 소득을 보장하는 안에 이제 찬성을 해주신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원중 기자도 그 두 가지 안 중에는 12% 9에서 12로 조금만 더 내고 그냥 지금 현재로 받자. 네. 이게 아마 채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는 뭐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예. 좀 더 소득을 보장하는 쪽이긴 하지만 그렇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댓글이나 그렇죠, 시민들의 그렇죠. 어떤 여론 정서로 봤을 때는 저도 그 말씀. 예, 예. 이 안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안으로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해보니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요. 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 취약하다. 네, 지금 전체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6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국민 1인당 최저 생계비가 120~30만 원 정도 하는데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 평균 60몇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꼴찌잖아요. 자, 그게 현 주소란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더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 그럼 미래 세대한테 보험료 폭탄은 전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럼 미래 세대도 똑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래 세대도 똑같이 노인이 빈곤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까 지금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 40%라는 게 9%든 12%든 뭐 이렇게 내는데 40년을 내야 돼요. 40년. 저 28년, 29년째 내고 있는데 40년을 내려면 11년을 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3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30%도 안 될 것 같아. 일반 사람. 실질 소득 대체율은 지금 현재 왜냐면 아직 그
가입을 안 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가입했지만 10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걸 네. 다 따져보면 지금 현재 실질 소득 대체율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그렇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40%를 준다고 하지만 그 전제는 40년을 일해야 된다는 그렇지. 전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밖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후정 다 되잖아요. 앞으로 또 로봇이 출현하고 미래 세대는 안 그럴 거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소득 보장을 높이지 않으면 이게 노인 빈곤이 해결될 길은 없다. 예. 그런 판단에 이르는 것이다.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지금 당장의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 같은데 그건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늙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장 경제 활동을 하다가 네. 은퇴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예. 미래 세대가 지금은 어리지만 네. 그들도 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늙었을 때 소득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예. 미래가 계속 암울한 거잖아요. 그런 그런 부실한 연금 제도를 그렇지. 미래 세대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맞겠냐는 거죠. 그럼 연금 제도를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본질에 맞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너무 약하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 달간 500명이 공부한 결과 소득을 더 보장해라. 예.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어쨌든 1% 더 재정 안정론자들이 얘기하는 12%보다 1% 더해서 13%를 낼 테니 소득 대체율도 50%로 다시 올려라. 그렇지.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게 선진국 경제도 보면 있잖아요. 60세, 65세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도 보면 연금이 튼튼하고 건전한 나라, 그리고 연금이 개런티가 돼 있다. 근데 특히 소득 보장이 뭐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제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써. 일단 소비를 해. 왜냐하면 나중에 노후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노후에 2인 부부가 사는데 자기가 전성기 때 벌었던 돈의 한 50%면 충분히 살거든요. 한 40% 정도 돼도 충분히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비가 촉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 미래가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난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절대. 그렇지. 국민연금만 잘 들고 있으면 그렇죠. 난 죽을 때까지 예. 먹고 살 수 있을 예.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소비를 강화하게 그렇죠. 되고요. 예.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하면 이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소득을 주면 젊은 예.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예. 집도 좀 더 사야지. 그렇지. 집을 좀 더 넓혀야지. 예. 애 낳으면 공부도 가르쳐야 되니까 좀 더 저축을 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퇴한 노인들은 예. 거의 100%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걸 다 써도 예. 다음 달에 또 그 돈이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비슷한 연배지만 예. 뭐 앞으로 한 25년 남은 거잖아요. 예? 잔존 수명이 25년 남은 거면 25년 정도 이제 후에는 죽을 거니까 그 안에는 벌어놓은 것 다 쓰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뀔 줄 몰랐는데 근데 우리 최 기자님은 예. 25년이 아니라 35년은 분명히 더 사실 거다. 아니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모드로 바뀌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랄지 소비 촉진이랄지 그러면서 노년이 경제에 끼치는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내 미래가 안정되니까 나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게 다시 투자와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순환, 그 구조를 꼭 보셔야 돼요. 그 구조를 안 보고 요 앞에만 보면서 달달달달 하잖아요. 그러면 늘 달달달달 하는. 잠깐만요. 우리 예. 삼천포로 빠지지 않으니까 예. 하던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완결성 있게 이번 국민 시민 대표단이 결론 낸 게 어떤 건지를 그렇습니다. 한눈에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숙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얘기하면 예. 그럼 겨우 1% 정도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10%나 올렸으니 재정은 부담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야 이거 뭐 개선하라고 했더니 계약을 해놨네? 라는 말이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보험료 1%더 내고 내가 소득 대체율을 10%나 더 가져가겠다는 결론을 냈으니까. 예. 하지만 뒤에 나오는 구조 개혁 방안에 보면 예. 질문이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면 좋겠느냐 그 라는 대목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나오는군요. 네. 그 질문에 그 이제 정부가 국가가 예.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거에 90 그렇죠 법으로 예, 법으로. 92%인가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예. 하여튼 90%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아. 그 다음에 그 선제적으로 예. 국고를 투입해야 된다 예. 이 얘기에 80%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선제적 국고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 이제 312로 지난번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이제 기금 고갈이 임박해선 예. 어차피 국고는 투입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 연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난 신문에 나왔잖아요. 10조 원의 정부 보조금. 보조금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겨우 5% 국민연금 가입자의 5%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갈됐다. 예. 그래서 국고가 투입돼야 된다. 약속된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하자는 거죠. 사전에 국고를 투입하면 왜 사전에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한 1,000조 있어요? 천조 있죠. 1,000조 예. 있죠. 1,000조를 가지고 5%를 벌면 얼마입니까? 500조입니까? 그렇죠. 5% 50조죠, 50조. 50조. 1년에 50조를 벌 수 있어요. 근데 사전에 국고를 빨리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00조를 넣었어. 그러면 55조가 돼요. 그죠?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국고를 빨리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금, 그 자산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예. 얘기하시면 저. 예. 베이비부모 세대가 그렇죠.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아직 5년 더 계속 일할 수 내고 있어. 그렇죠. 계속 내고 있어. 예. 예.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더 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안이 요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근데 개혁 안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올리자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예. 그 제공되지 않았을 뿐 예. 선제적인 국고 투입을 통해서 예.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라는 안이 의제 6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도 빨리 올려가지고 지금 세대도 더 내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질문은 되게 심플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까지 그런 결론이 얘기는 나오지 없고. 않았지만 예. 선제적 국고 투입이라는 게 이제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선제적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가 3차 설문조사를 가니까 80.5%. 이거는 1, 2차 설문조사에 꾸준하게 80%가 넘었군요. 네네. 예. 예. 저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예.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은 너무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가 앞으로 2천만 명씩 될 텐데 그렇죠. 어린 세대들이 많고 이거는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 출생률이 좀 떨어진다. 예.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연금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는 건 무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 은퇴하기 전에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때 국고 투입을 시작해서 전 세대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소득 대체율을 갖자 예. 하는 게 이제 선제적 국고 투입이 될 테고요. 그걸 저희는 책에서 GDP의 1%라고 얘기했지만 예. 국고 투입이 GDP의 1%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국회 연금특위에 가서 그렇겠죠. 논의가 돼서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결론이 난 후에도 이 반대하고 이걸 뭐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최경영 TV 커뮤니티에도 그 게시글에 올릴 때 유원준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론이나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좀 힘들게 손빨래를 다 했어. 국민들이 손빨래 다 해가지고
햇볕에 잘 말렸어요.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리빗질까지 다 했어. 그래서 와이셔츠 입고 이제 국회로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갑자기 와이셔츠에 무슨 그 안 좋은 쓰레기물 같은 걸 탁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다시 빨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다시 결론이 자신들한테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그렇죠. 다시 하자는 식은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재계나 이런 경제계 쪽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수리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과도한 정부 부채가 쌓인다든지 그렇죠. 뭐 세대 간의 어떤 내는 돈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결론을 산술적으로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일반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금 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금이라는 거는 네. 노후소득으로 주기로 이제 국가가 네. 평생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약속이고 예.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굶어 죽을 연금 제도를 네. 붙잡고 기금만 지키겠다고 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단 연금을 최소한 연금답게 만든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고 만들 예. 것이냐 예.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뭐 이번 공론화 조사를 완전히 계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연금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돈 계산만 해서 야 이게 뭐 너무 많다 적다 누가 그렇죠. 더 낸다 졌다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말씀들, 아이 제발 그냥 내가 냈던 돈 나한테 그냥 돌려줘. 나는 그거 가지고 사적 보험 들 거야. 그리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개인연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일부러 파고드는 그런 정치인들과 그리고 보수 신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뒤에는 자꾸 생명보험회사랄지 보험회사들 요새 비즈니스 잘 안 되는 그분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개인연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지금까지 소득 그게 얼마나 나 소득을 이제 보장을 해줬느냐. 보장해줬느냐. 예. 내가 일을 내면 예. 40년을 벌었을 때 1.1 정도를 그냥 내 돈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40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낸 돈, 돈의 가치,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훨씬 떨어지네. 낸 돈보다도 약하게 받는 정도 수준이에요. 다만 100원 그렇게- 냈는데 110원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예. 노후소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인연금을 들지 말라거나 퇴직연금을 깬다거나 이건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는 누군가 계속 저금을 해야 예. 이게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로 노후소득을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품들도 여전히 좋은 상품이지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택도 없는 수익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제대로 그리고 죄송한데 예? 요거는 그 얘기 꼭 한번 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죠? 나중에 저 표를 좀 보면서 정확하게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설문조사를요 예. 3번을 한 거예요. 똑같은 설문조사를 3번을 했죠. 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예, 아무런 정보값이 없이 네. 처음에 시민대표단이라고 모였을 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고 예. 종합토론을 하기 직전에 한번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 예. 처음 이제 모였을 때 국민들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이안 보험료를 12%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에 처음 모였을 때는 더 많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모였을 때는 예, 그랬군요. 44.8%가 찬성을 했고 예. 그 지금 결정된 안 그렇죠. 13%의 50% 소득 대체율은 36.9%만 찬성을 했어요. 예. 그랬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그 이제 정확한 정보값이 없었을 때 예.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교양을 쌓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재정 축에 대해서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자 뭐 60년에 고갈됩니다. 55년에 고갈돼서 전년도보다 고갈 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고갈이 되면 미래 세대가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냅니다. 이런 기사가 워낙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사전적인 국고 투입이 없다는 전제.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예. 기사는 대부분 그런 논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아이고 지금도 어렵다는데 소득 대출을 더 올려? 안 돼? 하면서 이 안에 더 많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토론과 그들이 제공하는 그 다양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딱 제공받은 다음에 물론 그런 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책에 썼던 것처럼 예.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낮은지 이런 정보값을 다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게 예. 이란을 찬성하게 된 거죠. 소득 보장 쪽으로. 예. 이 뜻은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값을 얼마나 왜곡해서 줬었는지 또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랐네요. 보험료율 13%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40에서 50%로 높이자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1차 설문조사에서 30%대였어. 36.9였어요. 근데 2차 들어가니까 50%, 그 다음에는 3차는 56%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저런 뜻은 예.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예.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죠. 또 여러 세대가 모인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토의한 결과 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소중한 결론인데 예. 이거를 저것만 놓고 봐서 뭐 계약을 시켰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그 국민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그렇지.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한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갖고 공부해서 500명이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교육받고 그리고 세대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다 골고루 예. 골고루 돼 있는데 심지어 미래 세대라고 보이는 20, 30대도 예. 저기 뭐야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쪽에 더 많이 찬성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도 2030도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잘 모르겠다가 1차 설문조사에서 18.3이나 나왔네요.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의 비중이 낮아져서 3차 설문조사에서는 1.3%밖에 잘 모르겠다가 안 나왔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보니 어유 이게 맞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결론.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이 저 아까 그 맨날 국민연금제 없애자 폭파하자는 댓글만 그렇죠. 보다가 예. 저런 수기단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고 예. 굉장히 이제 안도하고 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 거기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제도를 바꾸려면 예.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론도 냈어요. 구조개혁 방안에. 예. 근데 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모수 개혁안만 보고 시민 대표단 500명이 마치 잘못된 결론을 낸 것처럼 그렇죠. 마치 뭐 모르는 사람들이 예. 무슨 전문가의 꿰매 빠져갖고 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렇죠. 거는 예. 저는 그 국민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세대, 현재 세대가 축적한 돈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그들의 기여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있는 돈을 지난 세대와 현재 세대가 축적한 돈을 사전적으로 좀 국민연금에 투입하자.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학개미 같은 경우도 지금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는 한 170조 원 정도를 미국 주식시장 등에 투자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가게가 그러면 기업이랄지 정부랄지 KIC랄지 뭐 구체적인 정부 관련된 펀드랄지 뭐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놓고 보면 조금 더 국민연금에
돈이 지금 사전적으로 좀 많이 좀 쌓여서 그거 가지고 국민연금처럼 6%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 6% 5%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파일을 팍팍 키워놓자. 그러면 나중에 미래 세대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누적 수익률이 5.8%니까 거의 6%에 근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이 고갈의 그래프는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을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부만 재정 투입만 조금만 더 보태지면 모든 세대가 노후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런 데다 돈을 안 쓰면 어디다 자, 쓰겠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임을 바꿔볼게요. 프레임을 바꿔보면 세대 문제로 자꾸 보수 신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9%에서 13% 내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소득 높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퍼센티지잖아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9%에서 13%, 4%포인트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몇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십만 원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세겠습니까? 몇만 원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지만 이거 계층 갈등 아닙니까? 계급 갈등 아닙니까? 그런 요소 없습니까? 근데 왜 말 안 하죠? 저는 이건 프레임을 바꿔서 마치 추상적인 미래 세대, 아직 뭐 낳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또 인구가 줄어들잖아. 이게 지금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가 지금 3,500만으로 줄어드는 우리 인구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한 30년 후에. 그러면 그때 가서의 그 경제활동 인구와 그 모셔야 될, 부양해야 될 65세 이상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10년, 20년에 관한 캐시플로우를 지금 계산을 하는 작업이에요. 연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 성장이랄지 재정이랄지 국가 예산이랄지 다 그런 문제입니다. 10년, 20년을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맞는 캐시플로우를 찾아집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겁주면서 실제로는 계층, 계급, 그리고 특정 자산과 소득이 굉장히 많은 집단,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랄지 뭐 연금이랄지 이런 거를 자산이나 이런 게 많으면서도 빠져나갔던 김건희 박사 같은 그런 합법적으로 빠져나갔죠. 합법적이지. 그런데 그런 루폴이 있잖아. 법적 구멍이.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정부는 규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만 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금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우리 유원중 기자같이 훌륭한 기자를 모셔서 자꾸 과찬이시고요. 예. 제가 아는 것만 이런 전문적인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GDP의 1%, 현재 가치로는 약 22조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저출생과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2조를 쓰면 전 세대가 안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돈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는 뭐 몇십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한 20분 정도 줄여주겠다고 GTX처럼 몇십 조씩 들어가는 거를 지금 A, B, C를 넘어서 D, E, F 6개 노선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다가 분홍색 칠하고 초록색 칠하고 이런 것보다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냐. 돈을 쓰는 철학을 생각하면 연금 재정에 쓰는 돈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3.115를 지난번에 제안했잖아요. 그랬죠. 3.115를 요번에 그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50% 하는 거를 그대로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금 고갈이 2100년에 돼요. 그러니까 연금 고갈을 50년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만 내면. 사실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이 고갈이 됐죠. 연금이 고갈이 돼서 그냥 1년 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쵸? 다만 이제 유럽은 인구 변화가 우리처럼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그렇죠. 현재 노인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윗세대, 노인 세대가 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그렇죠. 테고 완전히 역삼각형 때문에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20년. 그렇죠. 당장 예. 부가식으로 전환한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예. 2100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네. 선배하고 이 사람들이 빨리 죽고 나면 아무리 네. 오래 살아도 2080년쯤 되면 대부분 다 2080년은 무슨 2050년이면 다 죽지. 그러니까 2080년쯤 되면 베이비 부모 네. 세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네. 만약에 진짜로 이 출산율이 0.7을 계속 유지한다 계속 그러면 유지하면 뭐 나라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뭐 연금 사라지는 걸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러네. 어떻게 하면 네. 이 사람들의 미래의 그렇죠. 어떤 그 소득의 안정을 그렇지.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네. 이 사람이 좀 안정되게 애도 낳고 살게 할 것이냐 해서 한 이게 1.2 우리가 저기 재정 추계한 대로 한 1.2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나오면 2080년이 넘어가면 다시 인구 구조가 평탄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유럽처럼 부가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남아있는 3천만 명이라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간도 벌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그 동안에 한 3, 40년 생존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노후 보장이 되는 그런 최적의 결국은 밸런스죠. 예,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예. 쪽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거는 어떤 차치하고라도 예, 그렇다 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정부조차도 예. 약간 이번 개혁안이 좀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지금 복지부 차관도 언급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뒤에는 기재부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기재부의 논리에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조 원이면은 지금 그걸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고갈도 안 된 연금 재정에 20조씩 쏟아 붓는 거는 돈이 그 금고에 갇히는 효과다. 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다고요. 예. 뭐 잠깐 덧붙여 그런데 왜 공무원 연금에는 10조 원씩 두드려 박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도 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 우리가 연금 재정이라고 해서 금고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우리 이번에 시민대표는 500명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정부가 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지급 보장을 법제화한 다음엔 네. 그 돈을 꼭 연금 재정에 묵혀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갖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시드머니로 충분히 써라 이거예요. 뭐 공공임대주택 만들 수도 있고요. 벤처 여러- 캐피탈을 만들어 갖고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네. 많은 일자리가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런 돈이라면 전 충분히 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대신에 지급 보장을 했으니까 자칫 뭐 수익률이 5%가 아니라 4.5%로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연금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켜드릴게요 라고 네. 법제화한 다음엔 충분히 그럴 그 재정을 투입해서 금고에다가 우리 미래에 은퇴한 때 쓰라고 하는 돈을 금고에다가 잠겨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다시 금융의 힘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 발전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으로 예.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대할 논리는 없다라고 없다. 예.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 정부도 꼼수 그만 좀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그런다. 자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꾸 과거의 편견, 과거의 선입관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 있는 대중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일군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 그 사람들이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연금 문제에도
조금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어쨌든 예. 국민의 500명이 한 달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과 모여서 한 이 결론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되게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예.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취재한 결론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럼 이걸 입법화하는 건 결국 다시 국회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이슈여서 21대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고 22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자는 게 이 연금 공론화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잡은 이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21대가 이걸 또 그냥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면 22대 가면 또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재정 계산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시민들 불러서 또 공론화 수기할 텐데 그런 국민을 되게 피로감을 얹어주는 거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예. 이 많은 예산을 써서 네. 시민 500명을 불러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낸 결론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국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정부도 그렇지. 받아들여야 된다. 방향성만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맞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 현실에 맞춰서 이제 제시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은 이미 국민이 정해줬기 때문에 총선의 민심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 국민들의 낸 결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KBS 유원중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최경영 TV 오늘 그래도 연휴는 아니고 휴일 예, 휴일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편안히 쉬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